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벌써 11번째입니다. 네. 예, 우리 네. 교수님, 이남은 교수님을 모시고 특별 기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주도 국가 혁신 전략입니다. 네. 아유, 우리 이 박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벌써 이제 10회가 나가니까 처음에는 그 시청자들 반응이 좀 미지근했어요. 네네. 이제는 반응이 좀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아유, 그리고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이 기획, 네네. 소프트웨어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반도체에 대해서 작신이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조금 이제 한마디씩 했어요. 네네. 뭐 우리는 소프트웨어 할 필요 없다. 우리는 네네. 뭐 예, 그래요.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에 손을 대면 이제 미국이나 이런 나라부터 보복당한다. 중국을 네, 받지 네, 않느냐.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지금은 좀 그런 이야기들은 없고 매우 중요한 기획이네요. 네. 이 기획을 좀 윤석열 대통령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네. 그 점에 있어서 좀 청와대에서도 이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봤으면 좋겠고 뭐 일단 대통령이 알아야. 네네. 대통령이 알아야 되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거 대통령이 볼지 안 볼지 모르지만 자 네. 오늘 11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직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네. 대한 부분이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중요한 부서니까 네네네. 계속하기로 하죠. 네. 그 어제 제가 매스미디어를 보니까 우리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님께서 유럽 5개국 순방하시고 와서 하는 말씀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기술이다. 네. 우리 기업이나 국가의 경쟁력은 생존의 문제는 결국은 기술의 문제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 국가 사회를 우리 인간을 이 스타일을 생활을 변화를 초래하는 그런 변화의 주체, 영어로 changing agent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 변화의 주체는 이 과학 기술, 도구입니다. 도구. 자, 우리 이재용 부회장님께서 첫째, 둘째, 셋째도 기술이다. 네. 근데 이 기술이 농사 짓는 농경 기술이 아니라 제조 산업도 물론 중요합니다. 제조 산업 기반으로 이 소프트웨어 하이텍 산업이 이 실효성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우리 이재용 부회장님이 기술이라고 주장한 것은 이 기계 기술, 전기 기술, 전자 기술이 아니고 이제는 아마 소프트웨어 기술이다. 시스템 반도체 기술이다. 네. 비메모리 반도체 기술이다. 이것만이 우리 삼성전자가 이 국제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한 거로 보고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도 이 프로그램 아마 재미있게 보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우리가 네. 너무 기대가 큰가요? 근데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지금. 네. 그래서 미국의 많은 석학들이 네. 이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뭐냐. 네. 그게 요소 기술이 뭐 수준이 높고 있고 이것으로 선진국과 이 후진국이 다른 것이 아니고 네. 관리 기술, 경영 기술, 이 매니지먼트도 우리가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가 엔지니어링만 기술이 아니고 매니지먼트도 기술입니다. 네. 엄청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에는 이 매니지먼트 사이언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매니지먼트도 과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가 우리 국가 사회 혁신의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 이 이상로 박사님하고 이 소프트웨어 주도의 국가 혁신 전략에서 이 소프트웨어 기술을 집중적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미국의 노벨 경제학상도 받고
네. 뭐 이 정치학도 전공하고 인지 심리학도 전공하고 또 경제학도 전공하고 또 뭐 컴퓨터에도 엄청난 조예가 깊은 네. 그런 석학이 있습니다. 예. 그 석학 이름이 허버트 알렉산더 사이먼. 이 그냥 허버트 사이먼이라고 앞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 허버트 사이먼이 있었는데 이 허버트 사이먼이 연구를 해서 아주 주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공학, 엔지니어링을 하고 경영학, 이 매니지먼트를 하는데 이 공학과 매니지먼트가 뭐냐 그랬더니 이 허버트 사이먼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속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하, 네. 경영도 의사결정의 연속이고 공학도 의사결정의 연속이고 아니지요. 우리 인생사가 네. 의사결정의 연속이지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를 먼저 닦을까 세수를 먼저 할까 목욕을 먼저 할까 의사결정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출근을 하는데 자가용을 타고 갈까 신발을 타고 갈까 무슨 말을 타고 갈까 선택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이 세상사가 의사결정의 문제다. 엔지니어링 이 매니지먼트도 의사결정의 문제다. 자, 중요한 거는 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네. 대안을 정확하게 완전하게 식별해서 선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지요? 예. 그래서 이 의사결정 과정이 네. 이 정확한 대안을 식별하고 선택하고 그 선택한 대안을 이행하는 그 조금 영어로 어려운 용어지만 그 대안을 식별하는 것을 우리가 디자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디자인을 우리가 대안 식별해서 그걸 선택해야 되잖아요. 네. 말을 타고 갈 건지 신발을 타고 갈 건지 선택해야 되잖아요. 네. 그 선택하는 걸 우리가 초이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초이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선택한 대로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implementa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맨 앞에 우리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잖아. 부산을 네. 가야 되겠다. 예. 야, 우리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건설을 해야 되겠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대국민 논스톱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그런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그 아이디어를 우리가 인텔리전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허버트 사이먼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네. 이 우리 인간의 공학이나 경영학이나 모든 의사결정은 이렇게 이 인텔리전스, 디자인, 초이스, 임플리멘테이션 이렇게 네 단계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이 의사결정을 그 함에 있어서 대안을 식별하는데 네. 모든 대안을 다 식별하려면 돈과 시간이 엄청나게 들겠죠. 그렇겠죠. 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의사결정을 가능하면 돈을 덜 들이고 네. 시간을 덜 쓰고 네.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경영 의사결정도 그렇고 우리 공학 스마트폰을 제조 생산하는 것도 그 공학 의사결정입니다. 네. 그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우리가 모든 대안을 완전하게 식별할 수 없다. 그 노벨 경제학상을 허버트 사이먼이 받은 것은 이런 이론입니다. 그 제한적인 합리성, 그 영어로 bounded rationality라는 그 이다 사실은. 그래서 이 허버트 사이먼이 주장을 그 합리적인 이 의사결정, 즉 합리적인 이 경영 활동, 합리적인 공학 활동을 해야 된다. 네.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국가 R&D의 정의가 뭐냐, 그 R&D의 목표가 뭐냐. 그래서 제가 지식이다, 네. 이론이다, 가설이다, 기법이다, 중간 산출물, 최종 산출물이다, 산출물, 아웃풋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이 허버트 사이먼의 네. 그 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 과정, 즉 그 우리가 엔지니어링과 매니지먼트를 우리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네. 지금 국가 R&D 사업의 그 권한과 책임이 있잖아요. 국가 R&D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그 획득 시스템, R&D 포함한 그 액퀴지션 시스템, 액퀴지션 관련 그 제도 절차 기준을 확실히 선진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컨셉을 어떻게 할 거냐. 또 우리가 R&D 타켓, 지난 시간에 그 산출물은 얘기했지만 그 R&D를 어떤 R&D를 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R&D 타켓, 우리가 그 개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의 시스템, 우리 국가의 시스템, 뭐 우리 그 시스템이 수없이 다양하지요, 그지요? 네. 이 시스템을 딴 말로 우리가 프로덕트, 제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비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 타켓, 지금 우리가 R&D 타켓을 우리가 시스템, 프로덕트, 서비스, 딴 말로 우리가 이것을 프로젝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미국의 이 소프트웨어 대가인 그 닥터 그레디 부치라는 사람이, 그레디 부치는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네. 소프트웨어 아주 뭐 황제니까. 뭐 인터넷도 만들었다고. 그 TCP/IP, 뭐 에이다, 지금 SDI 프로그램을 주도했던 분이니까 그 그레디 부치가 소프트웨어 관련 프로젝트를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기술적인 복잡도가 높으냐 낮으냐, 관리적인 복잡도가 높으냐 낮으냐, 기술적으로도 복잡도가 낮고 관리적으로도 복잡도가 가장 낮은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 많이 쓰고 있는 엑셀이 있지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사무 자동화 툴로 만든 엑셀. 이 엑셀은 뭐 회계 처리하는 분들은 뭐 다 알아야 되는 거고, 아니 초중고등학교 다니면 이 엑셀 모르면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엑셀이 대표적인 이 복잡도가 관리적인 측면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가장 낮은 거지요. 그 다음에 가장 복잡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뭐냐면 그 웨폰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그 미슬 가이드 시스템. 이거 엄청나게 복잡하고 그 테크니컬 기술적 복잡도도 높고 경영 관리적 측면의 복잡도도 가장 높은 게 이 미슬 가이드 시스템. 또 그 이 항공기가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그 에어 트래픽 컨트롤 시스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에어 트래픽 컨트롤 시스템도 엄청나게 복잡도가 높은 그런 소프트웨어 시스템이에요. 자, 우리가 R&D를 할 때에는 관리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복잡도가 높고 규모가 크냐 적으냐, 이거 가지고 프로젝트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달라집니다. 단순한 거는 우리가 그냥 쉽게 그 접근하면 되지요. 그러나 이렇게 복잡하고 규모가 큰 R&D를 할 때에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과학기술정보가 필요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 연구 개발해야 할 시스템, 프로덕트, 서비스, 그 프로젝트, 이거를 잘 식별해 내야 되는데, 그 프로젝트를 지금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떤 방식으로 프로젝트,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식별하느냐 하면 그 과기정통부 산하의 연구 집단이 있습니다. 전문기관, 그 정보통신 뭐 산업진흥원, 무슨 뭐 등등, 이런 그 진흥원에다가 이 오다를 합니다. 주문을 해서 R&D 기획을 해요. 그래서 우리 산업체 전문가, 또 이 대학 교수님들, 전문가, 이런 분들한테 내년도에는 무슨 R&D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 R&D 관련 이 딥 디스커션을 그 산하 기관에서 그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R&D 프로젝트를 식별을 하는데, 오늘 제가 이제 그 R&D 프로젝트 식별하는 그 이 전략을
제가 간단히만 정리하겠습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복잡하거든요, 사실은. 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정부나 우리 기업의 R&D 프로젝트 식별은 우리 기업이나 정부의 새로운 그 비즈니스 이슈, 아니 우리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를 새롭게 해야 할 네. 그런 기술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기술은 누가 찾아내야 되느냐 하면 그 정부 관료는 전문성이 없어서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기술을 찾아내는 것을 우리가 정부 산하의 그 전문기관, 전담기관,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 에이전시가 있습니다. 네. 에이전시. 그 에이전시가 해야 됩니다. 미 연방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그 에이전시들이 그런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테크니컬 오퍼튜니티, 기술 기회가 있느냐, 기술 기회가 없느냐, 즉 시중에서 돈을 주고 기술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살 수 있다면 R&D 할 필요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R&D를 할 그런 그 프로젝트 또는 시스템 또는 그런 프로덕트 또는 서비스를 식별하는 것을 우리 대학 교수님들이나 산업체에다가 맡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대학 교수나 산업체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네. 또 R&D 하자고 중복 개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약 국가 R&D 예산 전체가 29조밖에 안 되니까 이 적은 국민의 혈세를 이 R&D 프로젝트를 정확하게 식별해서 이 트러블 슈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 R&D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그 품목이 있습니다. R&D 해서는 안 되는 품목이 그래요. 있습니까? 우리 정부가 안 보는 거 다 R&D 해야 되는 줄 알았더니 해서는 안 되는 품목이 그래요. 있어요? 그래서 네네. 어떤 거는 해서는 안 되는지 첫 번째 네. 시중에서 이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기술이 있다. 네. 시중에 기술이 가용하다. 우리가 영어로 COTS, 커츠라고 그래요. 커츠. Commercial of the Shelf. 셀프라는 네. 말이 선반이잖아요. 네. 우리가 선반에서 이 볼트 너트 이런 거 돈 주고 바로 사다가 우리가 수리하잖아요. 네. 그런 개념으로 돈 주고 바로 살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우리가 커츠라고 그래요. 커츠, COTS. 이 커츠는 정부가 R&D 하면 안 돼. 네. 우리 과거 정부가 실패를 한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볼게. 핸디 소프트라는 그 좋은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네. 이 그룹웨어를 잘했어요. 네. 그래서 국내 시장 석권하고 미국의 에너지성, 국방성, 상무성, 네. 무슨 이런데 거의 석권할 뻔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우리 그 당시 우리 정부 부처에서 그 그룹웨어를 국산화를 하면 250개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할 수 있다. 공동 사용할 수 있다. 한번 R&D 투자를 정부가 해서 네. 전 지방자치단체가 다 사용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핸디 소프트웨어의 그룹웨어하고 똑같은 소프트웨어 R&D 투자를 정부가 하고 그거를 지방자치단체에다 뿌리고 네. 그러면 핸디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기업은? 망해죠. 그래서 핸디는 붙어놨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건 내버려둬야지 국가가 껴두면 안 되겠네요. 그럼요. 이게 정부가 네. 이 커머셜 옵더 셀프에 R&D 투자를 하면 안 돼. 자 보세요. 정부가 그 R&D한 그 그룹웨어의 네. 그 지적 소유권 그거를 정부가 가졌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적 소유권을 정부가 있으면 그 그룹웨어를 개발한 아마 삼성 SDS가 아마 개발했을 거로 저는 보는데 그 삼성 SDS가 지적 소유권이 정부에 있으면 지속적으로 R&D를 해서 그 그룹웨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불가능하겠네요. 딴 데 판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해외 네. 수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네.
그 둘 다 망한 거야. 그래서요. 둘 다 기업도 망하고 정부도 망하고. 그렇죠. 네, 네. 그게 우리 정부의 과거 정부가 그런 그 바보 같은 네. 그런 이 정책, 제도 절차를 가지고 이 전자정부 사업을 그 획득을 액퀴지션 매니지먼트, 액퀴지션 스트래터지, 획득 전략을 그렇게 가지고 갔어요. 네. 그 바보지 바보. 그래서 네. 첫 번째 우리 정부가 R&D를 하지 말아야 할 거는 커츠, 커머셜 옵터 셀프인 것을 확인하면 그 R&D를 그런데 R&D 투자해서는 안 된다. 자, 두 번째, 우리 정부는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관련해서 네. 이 하드웨어 장비나 그 소프트웨어 그 아이템에 대해서 네. 그 자산 관리 대장에 전략 자산 관리 대장에 기록하고 네. 관리해야 돼요. 그게 정보통신부가 해야 될 일입니까? 그게- 과기정보통신부가 하는 일입니까? 그게 최종적으로. R&D 부문의 획득 부문에 대해서는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야 돼. 네. 그 R&D 획득 관련해서는. 네, 네, 네. 자,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자산이 뭐냐, 데이터가 뭐냐, 날리지가 뭐냐, 이 인포메이션이 뭐냐, 이거 다 관리해야 돼. 네. 또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소프트웨어 그 솔루션들,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그 정부가 제대로 관리해야 돼. 아하. 예. 자, 우리가 R&D를 하지 말아야 할 거는 정부가 이미 액퀴지션, 획득을 통해서 프로큐먼트, 조달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장비를 R&D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안 되는 거지, 그지요? 그 장비를 우리가 GFE라고 그래. GFE, 네. Government Furnished Equipment. 예. 정부가 넥스트 프로젝트를 할 때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이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뉴 프로젝트를 할 때 정부가 가지고 있는 GFE를 또 R&D를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건 살 필요도 구매할 필요도 없어. 있는 거 네. 리유스 재사용하면 되는 거야. 네. 그래서 GFE 또 GFI도 있습니다. 네. Government Furnished Item. 자, 우리가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연구개발 R&D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게 이 커츠 GFE, GFI 이거는 결코 정부가 R&D에서는 안 된다. 그 R&D 하면 우리 민간 시장의 활력을 완전히 아하. 죽여버리는 거야. 네네. 그 민간의 이 완전히 네. 쌍지팽이를 놓는 거야, 정부가. 네. 아까 핸디소프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정부가 그렇게만 안 했으면 음. 아마 핸디소프트웨어가 우리나라 굴지의 소프트웨어 회사가 됐을 거예요. 그 한때 코스닥 붐이 DJ 정부 말기에 일어났잖아요. 그 코스닥 붐일 때 핸디소프트를 팔면 아마 그 당시에 현대그룹을 다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주가 네. 총액이 네. 엄청난 거잖아요. 네. 그런 그 기업이 해외로 글로벌 리딩 폼이 될 수 있게만 만들었으면 네. 이게 정부 전략만 잘 가지고 갔으면 아하. 만들 수 있었죠. 아쉽네요. 그 부분이. 그 DJ.com 프로모션 네. 노무현 정부 이 노무현 정부에서 잘못했어요. 아하. 그거를 네. 노무현 정부가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가 잘못한 거지요. 무능해서 그런 미스테이크를 한 거지요. 우리 윤석열 정부는 두 번 다시 이 국가 R&D를 통해서 네. 그런 그 우를 네. 범하지 않기를 그러니까 뭐 기대해 투자하는 것도 봅니다. 중요하고 투자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네요. 정부 입장에서. 그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뭐 자, 이거- 그다음에 네. 자, 우리 이제 아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한다든지 기존의 그 비즈니스 우리 국가니까 정부니까 디지털 플랫폼 그 정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현재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어떤 기술이 필요한 건지 그 찾아내야 돼. 근데 그 기술을 찾아가지고 기술 개발이라는 것은
무슨 뭐 6개월에 뭐 2달 만에 이렇게 상용 제품, 상용 기술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없는 기술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리스크가 매우 높습니다. 네. 우리 그 주식 투자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높은 위험이면 보상이 크잖아요. 우리 연구 개발도 똑같습니다. 네. 위험이 높은 그 기술에 도전을 해야 네. 그 리턴이 보상이 클 거 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 국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예를 들면 뭐 네. 이거 말고도 국가 이 R&D 비용은 뭐 디지털 디지털 플랫폼 정부만 위해서 국가 R&D 예산 29조를 쓰는 게 아니고 국가 산업 네. 경제 이 구조 전체를 그 선진화 고도화하기 위해서 써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 미 연방 정부의 아주 중요한 전략이 있습니다. R&D 네. 전략. 네. 그걸 우리가 P가 세 말입니다. P가 세 말이에요. 네. 프리 플랜드 프로큐먼트. P가 세 말이잖아. 그지요? 프리 미리 미리 계획된 미리 계획된 사전 계획된 미리 계획된 조달. 네. 그래서 이 P 큐빅이라고 그래요. 3를 큐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입방. 이 P 큐빅 I 전략으로 네. 우리가 R&D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P 큐빅 I가 뭔지를 네. 우리가 디지털 플랫폼 그런 그 사업을 하면 네. 거기서 P 큐빅 I를 미리 우리가 그 Y 플러스 1년 후에 어떤 P 큐빅 I가 필요한지, Y 플러스 2년 후에 어떤 P 큐빅 I가 필요한지, Y 플러스 Y는 기본 연도라고 그럽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제 2022년에 이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2022년을 Y로 보고 네. Y 플러스 1년, 2년, 3년, 4년, 5년 아니 10년, 20년 후에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하드웨어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 아니 엔지니어링 기술, 매니지먼트 기술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를 이 P 큐빅 I로 식별해서 그걸 뭐 한다고요? 국가 29조 R&D 예산에서 그거를 문제를 그 해결을 해야 됩니다. 네. 너무나 중요하지요. 네. 그 미 연방 정부의 P 큐빅 I R&D 전략, 이 P 큐빅 I가 있어야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우리 윤석열 정부 임기 5년 내에 성공할 수 있어요. 1년 후에, 2년 네. 후에 필요한 기술을 P 큐빅 I 전략을 통해서 획득, 액퀴지션을 할 수 없다면 네.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겠죠. 못하지요. 네. 그럼 그 기술을 해외에서 구매해요? 직구매해도 되지. 기술이 네. 해외에 어베이러블 하다면 그걸 네. 우리가 아까 COTS 커츠라고 그랬어요. Commercial of the Shelf. 이 상용 기술 우리말로 네. COTS. 네. 자, 우리가 그 이 국가 연구 개발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할까요? 뭐 좀 한 5분 정도 더 하시죠. 그래요. 네네. 예. 자, 다음은 그 우리 그 연구 개발 그 전략에 대해서 좀 전략. 한 5분만 더 말씀드리도록 네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연구 개발을 하는 전략은 우리가 R&D 그 아까 네. 식별한 R&D 그 해야 할 그 아이템들 항목, 이 아이템이라는 말은 그 개념적으로 엄청난 큰 개념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공학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 이 아이템이라는 말은 항목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네. 형상 관리 항목, configuration management 아이템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하드웨어 형상 항목, 소프트웨어 형상 항목 그 두 개를 통합하는 걸 우리가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그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가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인테그레이션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의 시스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확실하잖아요. 그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 인테그레이션, 통합.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그 아이템, R&D 아이템을 식별하는 걸 어떤 전략으로 하는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아이템이 과연 그 이노베이션이냐, 혁신이냐, 새로운 거냐, 이런 거 잘 판단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국가 R&D 이 전략의 네.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네. 이 포트폴리오라는 말은 우리가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야, 네네 그 투자를 다양화하는 거지요. 우리가 주식 투자의 경우 삼성전자만 그 올인을 하면 삼성전자가 부도나면 어떻게 되지요? 요즘은 좀 삼성 많이 떨어져서 10만 전자 하다가 요즘 5만 전자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네.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네네. 투자 관리해야 네네. 됩니다. 삼성전자만 사는 게 아니고 네네. 그 SK, CNC도 사고 네. 무슨 뭐 TSMC도 사고 등등. 네. 뭐 다 떨어지면 어쩔 수 없지만 하나 떨어지면 하나 올라가고 이게 일반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투자 의사 투자 경영도 그 이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하듯이 이 국가 R&D도 이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과 관리도 분명히 해야 돼요. 다만 이 R&D는 리스크가 높은 그 이 시중에 없는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네네. 그 미 연방 정부나 미국의 그 NSF가 있어요. National Science Foundation. 네. 이 미국에서 R&D 투자를 하는데 네. 성공 확률이 몇 %일 것 같아요, 우리 이 박사님? 흥미롭네요. 미국에서는 R&D의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될까? 한 20, 30%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 한 10% 미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성공하기가 어렵다. 그죠? 네, 그렇게 뭐 다 성공할 것 같으면 뭐 R&D를 뭐 하래? 그냥 뭐 20, 30% 되면 높은 거네요. 예? 그럼 엄청 높은 거지요. 예, 3할. 그래서 야구로 치면 3할인데. 그래서 네, 우리가 이 연구 개발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네. 이 포트폴리오 R&D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를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 소싱 매니지먼트 이 R&D를 지금 누가 하느냐 하면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국가 정부 산하에 수없이 많은 진흥원, 연구소, 연구원, 네. 센터 뭐 이런 데가 있어요. 네네. 거기에 뭐 이 직원들이 연구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그 대학 무슨 뭐 4년제 정규 대학이 무슨 뭐 200개 또 뭐 2년제 네. 그 대학까지 네. 합치면 전국에 뭐 450개 대학이 있잖아요. 네. 그 대학 안에 연구소가 또 엄청나게 우리 교수님별로 연구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 연구 대학이나 우리 정부 산하 연구 기관에다가 소싱을 할 때 이 소싱 매니지먼트를 잘해야 돼요. 네. 소싱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발주하다, 외주를 주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겠죠. 외주 관리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가 지금 이 R&D 프로젝트를 이 소싱을 할 때 정부 산하 기관에 어떤 메커니즘을 어떻게 하는지 이거 선진화해야 돼 지금요. 예. 지금 DJ 정부, 노무현 정부 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네. 관리 부재다, 경영 부재다. 위주를 주는 게 문제가 있단 말이네요. 정부 그렇습니다. 네. 정부 산하 기관에다가 네. 정부가 예산 편성해서 예산 나눠주잖아요. 네. 두 가지 예산입니다. 정부가 출연하는 돈이 있고 네. 예산이 있고 또 이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 스스로 노력을 해서 수주를 합니다. 예. 세일스 프로모션을 해서 네. 그 두 가지 예산이 있거든요. 네. 그 두 가지 예산이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 혼재하다 보니까 네. 이 연구소의 그 경영이 관리가 매우 혼탁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완전히 리폼,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돼. 돈 준 만큼 제대로 관리해야지, 그지요? 네. 그다음에 네. 네.
그 우리 정부가 이제 대학에다가 아니 기업 연구소에다가 네. 이 소싱을 합니다. 네. 국가 R&D를 그 R&D 소싱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면 그 아까 그 연구 과제 기획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각 네. 부처에서 그 기획된 연구 프로젝트를 R&D 프로젝트를 이제 공고를 해서 이 업체를 선정하는 거지. 연구 기관을 소스 실렉션을 선정합니다. 대학을 선정할 수도 있고 정부 산하 연구소도 공개 경쟁 입찰에 참여를 해. 그다음에 그 산업체 연구소도 참여를 해요. 그러면은 이게 기회 균등, 공정한 거래, 공개 경쟁. 우리가 이거를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원리라고 그러고 자유시장 경제 원리라고 그러거든요. 그거에 입각해서 이 소싱을 하는데 이 소스 실렉션 이밸류에이션 할 때 네. 지금 이것이 투명하고 객관적이지 못해. 절차나 우리나라는 뭐 기준이? 사실상 뭐 투명하다 달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당사자들은 조달 이 업무는 매우 투명하다 이렇게들 다들 얘기들 하고 있는데 그렇게들 알고 있고. 자, 최근에 네. 이거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건지 모르는데 뭐 인테리어 업체를 네네. 나라장터 조달청이 선정해서 줬잖아요. 네. 그게 그 선정된 업체를 이렇게 조사를 언론들이 이렇게 하면서 나온 얘기가 네. 페퍼 컴퍼니가 426개가 발각이 됐잖아요. 그 페퍼 컴퍼니를 그 업체들이 왜 만든 거지요? 페퍼 컴퍼니를 만들 수밖에 없게 네. 우리 정부의 그 조달 관계 법령이 제도가 네. 그걸 우리가 획득 시스템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미 연방 정부의 그 이 획득 시스템, 액퀴지션 시스템 같이 네. 제대로 만들면 그런 그 페퍼 컴퍼니들이 만들어질 수가 없거든 사실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요. 그러면 그래서 좀 중요한 지금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네. 조달청 나라 장터에 페이퍼 컴퍼니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 그렇죠. 우리가. 왜 페이퍼 컴퍼니가 많을 수밖에 없는가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네네. 지금 그 조달청에서 나라 장터라는 네. 그 이 소싱, 그 액퀴지션, 그 프로큐먼트를 하는 자동화 시스템이에요. 예. 그 앞으로 그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네. 그 이 나라 장터 그 조달 관계 그 시스템을 완전히 그 혁신해야 되는데 예. 지금 그 문제가 뭐냐면 그 제가 첫 번째 문제가 네. 전 그 38개 청이 네. 조달 문제만 생기면 무조건 그 조달청 나라 장터로 다 보내요. 네. 무조건. 네. 무조건. 네. 그게 언제 생긴 거냐면 이명박 정부 초기에 네. 그 서울시 부시장을 하던 원세훈 국정원장도 국정원장. 했고 네. 지금 유치장에 있나? 뭐 이게 좀 어려운데 계시죠. 네. 아직 풀려나질 못했습니다. 그분이 그냥 네. 조남을 말씀드려서 그런데 제가 알기 때문에 네. 그 행정안전부 장관을 했어요. 네. 그 당시에 그분이 장관을 하면서 네. 그 행정안전부에 이 조달 그 업체 선정 관련해서 비리가 있었나 봐. 네. 저는 잘 모르는데 네. 야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야 니들이 왜 업체 선정에 껄떡거리느냐? 정부 관료들이 네. 야 그거 전부 조달청으로 전부 넘겨라. 네. 그래가지고 행정안전부의 그 이 조달 문제가 네. 또 행정안전부 산하의 모든 기관의 그 조달 문제가 전부 조달청으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네. 근데 이게 그 당시에 그 관료들께서는 야 상당히 이렇게 되면은 투명해지고 네. 비리가 훨씬 더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완전히 오버센스, 넌센스다. 네네. 네. 자, 미 연방 정부에 네. 많은 그 연방 정부가 있고 네. 부처 뭐 이런 거 산하기관 네. 다 있잖아요. 네네. 전문성을 가지고 네. 그 38개 부처청 또는 산하기관 네.
뭐 정부 투자기관 많잖아. 연구소 이런 거 전부요. 네. 그런 데서 필요한 소스 실렉션, 업체 선정을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네. 제대로 그 소싱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잖아. 그지요? 네. 그 기회를 다 박탈해 버린 거야. 무조건 그 자대구 일괄해서 조달청에다 넘겨가지고 그냥 업체를 선정을 조달청에서 기계적으로 합니다. 뭐 이제 그 발주를 내는 부처의 입장에서는 구설수에 오르기도 싫고 하니까 바로 예. 그거예요. 네. 지금 원세훈 그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행정안전부만이 아니고 38개 우리도 다 그쪽으로 보내 뭐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부처가 네. 전 부처청이 아니 산하 기관들이 네. 전부 발주 문제를 전부 조달청으로 보냈어요. 네. 자, 조달청이 뭐 하는 데냐 하면 정부 전체의 그 공공 조달, 중앙 조달을 할 품목. 네. 예를 들어서 종이를 산다. 종이가 행정안전부만 필요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필요 없어요? 종이가? 법제처는 필요 없어요? 보훈처는 필요 없어? 전 부처가 다 필요하지요. 그런 중앙 조달 품목만 네. 조달청이 규격을 네. 프로비전을 만들어서 중앙 조달을 하라는 게 조달청의 그 미션이에요. 거기서 정부 산하기관, 정부 온 그 38개 부처의 모든 조달을 하는 게, 자 보세요.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업을 조달청에다 다 넘기거든요. 지금 그러고 있다 이거죠. 지금 그렇죠. 네. 네. 그 조달청의 그 업체 선정하는 그 소스 실렉션하는 그 위원회를 이 기업체 전문가 또 대학의 그 교수님들 네. 그 정부 기관의 전문가들 뭐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서 네. 평가를 하는데 네. 100억짜리도 평가가 솔직히 1시간에 평가를 하고 네. 1000억짜리도 1시간에 평가하고 네. 5천만 원짜리도 1시간 동안 평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다음에 그 조달을 요청한 기관을 우리가 수요 기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 수요 기관이 이 투명성, 객관성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개입을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 제도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엉뚱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38개 부처청에 담당 그 사무관, 담당 서기관, 과장, 국장들이 입이 대빨만큼 나와. 이 업체하고 내가 어떻게 일을 하냐. 네. 네. 뭐 자기 부처청을 뭐 알고 과거 뭘 해봤어야 뭘 얘기도 되고 뭐 지네들이 편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디지털 플랫폼 정보 관련 사업이 다 없어졌어요. 네. 왜? 왜냐면 그 38개 부처청에서 그 정부 산하 연구기관 공사 이런 데서 이 디지털 플랫폼 관련 그 서비스를 대국민 대기업 서비스를 논스톱으로 제대로 하기 위한 걸 해야 되잖아요. 그 사업을 안 만드는 거야. 예산을 안 따는 거야. 기획재정부 가서 읍소를 안 해.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안 할 수밖에 없지. 그지요? 아니 엉뚱한 업체 선정해 주면 이게 자기가 책임만 지고 고생만 하는데. 자, 물론 그 미 연방 정부는 이렇게 합니다. 정부 관료 중에 계약 관련 공무원이 있어요. 우리가 Contracting Officer, KO, CO가 아니고 KO라고 그래. 미국에는. 네. 그 KO만이 이 산업체와 정부 관료야. KO가 이 구매부서, 계약부서, 재무부서의 책임자들이 KO예요. 그 Contracting Officer, C를 K로 바꿔서 써. KO라고 그래. 그거를. 이 계약 담당, 구매 담당, 그걸 우리가 KO라고 그러는데 KO 이외의 담당자들이 이 업체를 만나면 안 돼. 그 만나면 바로 비리야. 그 형사 구속이야. 왜냐면 그걸 고직원만
그 할 수 있다 이거죠. 담당 직원만. 그렇죠. 네.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 그러면 행정안전부에 뭐 많은 그 공무원들이 업체하고 막 커뮤니케이션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안 돼. 누가 만나요? KO가 만나는 거야. 업체하고 소통은. 우리가 발주, 소싱을 할 때 그 이 프리 솔리시테이션을 그 이 KO가 하는 거고 KO가 업체와 상담을 해요. 네. 기술이 가용하냐, 기술이 있냐 없냐 이런 거 확인해야 되잖아, 그지요? 네. RFP 제안 요청서를 만들려면 그런 거 이제 나중에 쭉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자 이제 교수님 잠깐 쉬었다가 그래요. 그래서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죠. 소싱 문제 네. 거기까지 하고 또 뭐 계속하도록. 중요하고 재밌었습니다. 그래요. 네. 네네. 한 10분 쉬었다가 여러분 한 1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